자, 오늘은 한국 좌파의 치트키 반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 편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요. 몇 편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걸 갖다 계속 연결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즉 안티테제는 대한민국 체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반미를 제외하고 정신승리적 인종적 우월주의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일 반중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두드러지는 게 반일입니다. 자, 한국인들의 반일의 상당 부분은 자신들이 야만인 취급하던 일본인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치욕을 잊지 말자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야만인인데 어떻게 감히 조선을 식민지로 했느냐라는 그 분노죠. 저희 고조부가 아니라 증조부님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뭐 향교 같은 데서 좀 행세하던 양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동네에서 큰 대접받는 향반이 하나였는데요. 그분은 제일 분노한 게 반상의 도가 깨졌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치욕을 씻자는 감정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 왜 그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매우 미약해졌어요. 자, 한국은 일제시대에 들어서야 근대화의 영향권 안에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은 친일파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이거 대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인지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그 근대화라는 것이 일본인들이 살기 쾌적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근대화였어요. 일본인들이 와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조선인들 이거 부려먹으려고 그래도 이거 다 비실비실해서 제대로 부려먹겠어? 일단은 만주에서 콩깻묵이라도 이게 가져와가지고 먹이면서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형편없는 음식이죠. 악식입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그 당시 그 정도도 못 먹었어요. 부려먹으려고 먹이고 부려먹으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한글 문맹률이 약간 낮아졌어요. 엄청나게 낮아지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글 교육 자체도 일본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이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문맹들이야 다들. 그러니까 조선글을 갖다 한글을 가르쳐서 한글이라도 가르쳐야 된다. 일본말은 일본 거 카나 그런 거는 둘째치고라도 한글도 모르니까 해가지고 그런 근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자, 그 전에 근대화가 안 된 건 근대화를 주도할 엘리트들, 입헌군주제자들이다. 전제 왕권의 위협인데 전제 왕권에 도전한다면서 모가지를 싹둑싹둑 자른 어리석은 임금 고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이 그것을 피한 참 천운의 사나이죠. 그리고 이승만이 죽지 않았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다 김씨 왕조 밑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죽였으면 자기가 좀 혁신을 추구하던 전제군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의 뭐 피오트르 대제 같이 피오트르 대제 그 옆에 상페테르스버그라는 도시를 세운 그 러시아의 계몽군주라고 불리는 키가 거의 2m가 되는 그 군주죠. 자기가 젊은 시절에는 학생으로 위장해가지고 네덜란드 러시아인 유학생으로 그 위장해가지고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선박 만드는 법을 배우고 막 그랬습니다. 대단한 임금입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근대화할 사람들 다 목을 싹둑싹둑 잘랐어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안 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읽을 능력도 없었고 이 능력을 키울 의지도 없었고 시대의 흐름을 좋게 흐르게 만들 엘리트들을 죽였어요. 자, 나중에는 한일합방을 막으려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 뭐 헤이그에 밀사 보내고 그랬죠. 그렇지만 뭐예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독 싸울 사람들 죽여놓고 그러니까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독 싸울 사람들 죽여놓고 나중에 홍수가 나니까 허겁지 뒷수습하는 꼴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자, 일시대가 되어서야 근대화의 바람을 쓴 건 일본에게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위해서 한 거예요. 치욕의 역사예요. 고종이라는 임금만 아니었으면 이런 치욕은 당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치욕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치욕인 거예요. 자, 고종에 비었던 민중전, 뭐 민비라고도 하고 명성황후라고 하죠. 저는 민중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살해한 건 만행이었어요. 아, 이거 테러리즘이죠. 테러죠, 테러. 오늘날 기준에서도 용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테러리즘이었어요. 자, 근데 이로 인해 민중전이 마치 구국의 여신인 것처럼 추앙받는 현실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자, 민중전으로 인해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청나라 서태후로 인해 청나라 백성들이 당한 고통보다 상대도 안 되게 훨씬 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체 재정을 갖다 갉아먹은 비율 정도가 민중전으로 인해서 갉아먹은 비율이 서태후가 청나라 전체 재정에서 갉아먹은 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상대도 안 되게. 조선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청나라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도 훨씬 작죠. 그런데 쓰는 액수 자체는 서태후하고 비교해서요.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클 수밖에 없죠. 수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저기 안동김 씨의 3대에 걸친 40년에 걸친 세도 정치의 피해보다 민씨가 10년 동안 한 게 더 심하다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예요. 당시에 민씨하면 이를 갈았어요. 진짜 단순히 그 동학난 때 단순히 민씨인 것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가 갈렸는지. 그 집이 다 잘 사는 집도 아니었어요. 다 굶어 죽어가 굶어 죽어가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참 가난한 집이었는데도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어. 자, 병약한 세자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금강산 12,000 봉우리마다 쌀 한 가마니, 돈 100냥, 배 한 필 등을 공양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무당들이 먹은 거예요. 이게 백성들한테 간 게 아니에요. 아, 이외에도 뭐 없는데 다 거론하기 힘들어요. 아무튼 이 여자 때문에 그렇지 않아 쪼들리는 국가 재정이 훨씬 더 쪼들리게 됐습니다. 이러니 부국 강병이 가능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군함이나 그런 걸 살 돈, 그런 걸 갖다 다 말아먹은 거예요. 자, 일본의 군사적으로 저항 전혀 못하고 합병되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자, 각설하고 한국에서 친일파 운운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박원순이에요. 근데 박원순 아버지 박길보가 일시대 보국대원이었어요. 전 과거에 보국대원이었던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종군위안부 수송열차의 감시원으로 근무했는데 그중엔 속아서 거기에 탄 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여자들이 열차에서 투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국대원들이 일을 하지 투신 못하게 막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투신을 막으려고 여자들을 강간하기도 했답니다. 강간하면 처녀성을 잃었다. 내가 투신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도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자포자기하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자, 참고로 1943년경에 창설된 근로보국대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근로보국대는 보국대와는 달라요. 근데 박원순이 마치 자기 아버지는 근로보국대 출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는 1938년에 보국대에 입대했어요. 그때 당시는 근로보국대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박원순 아버지 보국대 입대죠. 당시 입대한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특별히 엄청난 친일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직장 좋은 데 찾다 보니까 입대하는 학력 처음에는 보국대가 그 인원을 채우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 군청마다 얼마씩 사람을 갖다 모집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거기 대접 좋다, 대우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렇다고 몇십 대 1 그렇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근데 좀 약간 그거는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들어간 사람들도 일본 놈들 하수인하러 들어가는 거지 라고 하는 의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의식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인들 하수인이란 소리 듣는 거 각오하고 다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 아버지 박길보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일제 수족 역할을 했어요. 참고로 제가 만난 보국대원은 자신이 여자들의 인생을 망치는 데 일조했다는 죄책감에 알코올 중독자가 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자들을 갖다 강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강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명령을 받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 너무너무 잘못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였죠. 뭐 근데 박원순 부친 박길보에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윗사람이라서 직접 그런 것에 뭐 참여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명령 내린 사람일 수도 있죠. 뭐 박길보는 오히려 일본인들한테 좋은 거 많이 배웠다. 있는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박원순이 한 말입니다. 자, 한국인들은 일제히 죄악에 대해 분노가 많지만 정작 일본인들의 그런 죄악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지극히 소홀했어요. 자, 종군 위안부의 경우에도 후반부에 들어가서 속아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종군 위안부가 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러 케이스가, 그러니까 여러 경로로 종군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 경로가 많아요. 근데 당연히 일본 측은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의 케이스만 부각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발적으로 가고 뭐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뭐 고향에 보내가지고 뭐 그런 케이스. 저는 근데 어느 쪽 케이스가 더 많은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다만 속아서 끌려간 경우는 일제히 광기가 최고조에 달한 1943년과 1945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을 거다라고 짐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후 위안부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인이 거론한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 듣고, 근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그리 열심이지 않았습니다. 독일인들과 일본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게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 학살 전범들을 추적한 시먼 비센탈, 당연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참 의지의 사나이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야, 왜 그런 일 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토목공학인가? 엔지니어죠.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인데 그러니까 자기 분야 일을 안 하고 왜 네가 이걸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경우에는 참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시먼 비센텔 센터라고요.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 전범 추적하는 센터가 이 사람 이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독일인들의 이런 기록 습성이 전범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남긴 기록에서 증거들을 수집하려는 시몬 비센텔 같은 이가 한국인들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는 식이 되고, 일본인들은 증거 제시 안 하고 억지 쓴다고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게 증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나 그런 자료들이 확보가 돼야 돼요. 단순히 그러니까 서류가 일본 측 서류, 미군 측 서류, 그리고 증언 이런 게 결합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일본인이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그게 전후에 바로 언급된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십몇 년 지나서 언급된 걸로 1960년대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증거가 많이 사라진 후죠. 자, 참고로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1962년 아돌프 아이만 재판, 그 소위 말해서 이 최후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게 유대인 학살 계획이죠. 이걸 갖다 기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재판에 이 사람을 갖다 이 사람이 전후에 아르헨티나로 온 가족을 데리고 도망갔는데 그 소재지를 갖다 알아내고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동원돼 가지고 납치해 왔죠. 그 당시 아르헨티나 건국기념일
갖다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이제 사절단을 갖다 보낸다고 이렇게 비행기를 갖다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태우고 왔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태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돌프 아이만 재판에 총방출합니다. 이 과정, 아돌프 아이만 처음에 이스라엘에 데리고 왔을 때 반응이 매우 격했습니다. 재판 같은 거 왜 하냐? 그냥 죽여야지. 심지어 이 격함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 중개 책임자한테도 협박 편지가 오고 그랬어요. 네 가족 죽이겠다. 이런 쇼를 갖다 우리 동족이 희생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런 쇼를 해야겠냐. 그걸 갖다 증오에 가득 찬 편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장황하지만 체계적으로 여태까지 수집한 정보를 갖다 총방출한 거예요. 이후에 홀로코스트의 역사가 과장이나 왜곡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과장이나 왜곡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아이히만 재판이에요. 자, 근데 한국인들은 반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니들이 뭐라고 개소리를 하면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 의식이 좀 약해요. 대신 이게 조선시대 때 사고방식.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정신만 충만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어요. 자,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이게 사과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과하다가 이제 열받아요. 왜냐면 대가 지나면서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인데 왜 내가 할아버지 때문에 계속 사과하고 니한테 고개 숙여야 돼? 그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계속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엔 니네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죄책감을 갖다 이렇게 자극해서 우리가 고개 숙이게 하고 그런 것에 아주 재미가 들렸구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김치가 세계적 음식이라 자랑하지만 정작 김치 관련 유산균 연구 성과는 일본 학자에 의해서 나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김치 유산균 대표적인 게 비피도필러스 사카이예요. 사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균종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